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네요. 그만큼 오래 묵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복수가 최근에 막 끝났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딸이 해준 거지만 말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큰 사람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배우지도 못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사실 모르는 것도 많고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분에 넘치는 것은 넘보지도 말고 뭐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리고 그냥 좋은 건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막 필요해요? 아니, 그쪽같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의심이 돼서 그렇죠. 혹시 뭐 사기치려고 하는 거거나 어디 이상한 종교단체 같은 곳에 데리고 가려는 건 아니죠?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정말 자지러진 듯 웃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정말이지 제 기준에서는 넘치도록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여유로운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름만 말하면 다들 알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 가진 사람이 저같이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게다가 가정 환경까지 좋지 않은 여자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건지 정말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몇 달을 제가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 마음을 얻어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에게는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람이라 의심을 한 거지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연애하면서도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 같은 집안에 나 같은 여자랑 결혼까지 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잠시 좋아서 연애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건 남편과 만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만날수록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짓고 만났으니 만약 행복할 수만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해줬었거든요. 처음에 사기꾼이니 이상한 종교 아니니 하면서 오해를 한 게 미안해질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 예상을 깨고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그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와는 달리 좋은 식당, 그리고 어딘가 긴장한 듯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오늘이 무슨 날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결혼 이야기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반지 케이스를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그 상자를 열어보고 나서도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희정아, 나랑 결혼해줘.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한동안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다시 물었어요. 나랑 결혼 안 해줄 거야? 남편의 그 말에 정신이 돌아와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건넨 말은 다름 아닌 왜? 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좋다 싫다도 아닌 왜였으니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남편의 그 황당해하는 표정이 생생히 떠오르는 것 같네요. 왜냐니? 너 나랑 결혼 안 할 생각이었어? 하고 말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오빠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할 줄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니까. 왜? 너랑 나랑 이렇게 오래 만나고 이렇게 좋은데?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
오빠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정말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만나면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런 티도 나지 않았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그 자리에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승낙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집안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가 남편의 부모님이라도 저 같은 배경을 가진 여자랑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갔어요. 저희 엄마는 당연히 찬성하셨습니다. 저보고 네가 복이 너무 많다고 하며 거의 우실 정도로 좋아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집으로 첫인사를 가는 날, 저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긴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손이 덜덜 떨리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될까봐,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오시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말이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뭐 아주 달랐기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티는 나는데 반대는 하지 않는? 딱 그랬습니다. 본인이 저렇게 좋아 죽겠다는데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결혼시켜야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우리 욕심 차려서 뭐하나. 결국 아들이랑 같이 살 사람은 우리가 아닌데. 돌려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뭐. 하지만 저는 그 정도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말들이나 절대 안 되는 반대를 들을 생각으로 그 집에 갔던 거니까요. 하지만 의외의 복병은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 있는 동생도 아닌 바로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저에게는 동서될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격떨어지게 어디서 이런 신부감을? 물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있을 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들은 거죠. 아마 추측하건대 기다렸다가 한 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꼭 하고 싶어서 제가 혼자 있는 타이밍을 노린 거겠죠. 지금 생각하면 동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 말입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30 넘어서 한 거였고 연년생으로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은 이미 제가 인사를 갔을 때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상태였거든요. 도련님도 남편처럼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약사였어요. 많이 배우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또 동선의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도련님과는 대학이 같았는데 거기서 소개팅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라고 들었어요. 연애를 오래 해서 이미 양가 부모님들도 다들 아는 사이였고 당연히 두 사람은 결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뭐 그런 사이 말입니다. 동서는 성격이 참 별로였어요. 아니 사실은 별로인 정도를 떠나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강약 약강.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어떻게 보면 가장 못됐고 비겁한 사람들을 일컫는 이 말이 동서에게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서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대하면서 자신이 잘났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간 말종이죠. 저와 남편은 순조롭게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막상 결혼하니 시부모님도 이제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서였어요. 이번 추석은 형님 혼자 치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약국 문을 못 닫을 것 같아서요. 그래, 혼자 해도 돼. 수고비는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나도 이 집안 가족이고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인데 뭐. 아니, 받으세요. 이런 걸로 자존심 챙기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은 꼭 그러더라. 이러면 자존심이 챙겨지는 줄 알아.
동서는 저를 자신과 동등한 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손윗사람인데도 늘 저를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저는 그게 당연하다 여겼어요. 앞서 말했듯 저는 가진 게 거의 없이 컸고 그래서 늘 누군가보다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런 분에 넘치는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견뎌야 하는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바보같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지만 저로 인해 이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폐를 끼치며 시집을 왔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사건건 무시당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사실 어지간한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저도 참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제 가족들을 향한 동서의 무시였어요. 아주버님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다니면 뭐하나? 사람 고르는 눈이 이렇게 바닥인데. 남편 욕은 하지 마.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못 참아. 형님, 되게 웃긴다. 사실이잖아요. 형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주버님도 뒷말 많이 듣는 거 아세요? 자기는 그 좋은 대학 나왔으면서 마누라는 고졸이라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날 정말 서럽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 남편이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그런 아내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에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는 교육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배워야 저처럼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딸아이는 정말 세상에 그런 딸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효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어쩜 은하는 울지도 않니? 낯도 안 가리고. 엄마 편해지라고 그런가 봐요. 늘 느끼는 건데 네가 사람 복이 참 많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딸아이는 정말 세상 모든 부모가 원하는 딸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했고 말이죠. 게다가 부모님을 엄청나게 좋아했으니까요. 세월이 지나고 동서가 엄마가 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트집들과 괴롭힘이 좀 줄어들었나 싶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유는 뻔했어요. 저희 아이가 뭐든 더 잘했거든요. 은하가 미나보다 말을 더 빨리 하는구나. 미나는 동서의 딸이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은 날에는 동서는 저에게 그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말을 빨리 하고 말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 알죠? 내가 뭐라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아이의 머리도 다 유전이라잖아요. 저희 집은 엄마랑 아빠 다 똑똑한데 형님네는 아무래도 한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라면서는 차이가 많이 커질 거예요. 지금을 즐기세요. 하면서 저를 비웃듯 말하더군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 저에 대해서 막말하거나 하는 건 용서할 수 있었지만 제 남편이나 딸아이에 대해 그렇게 하는 건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드물게 바로 받아쳤던 것 같아요. 나도 집안 형편이 안 돼서 공부해서 손을 떼게 된 거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야. 원래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를 비웃었던 그때의 그 표정과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동수에게는 참 불행하게도 저희 딸은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특출날 만큼 말이죠. 왜 흔히들 자기 자식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작은 재능도 엄청나게 이야기들 하곤 하잖아요. 저희 딸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학원에 보내면 선생님들이 천재라고 했고 시댁 식구들도 제 딸아이를 보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며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는 말을 자주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동서가 엄청나게 시기 질투했어요.
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훨씬 많이 말입니다. 하루는 몰래 제 딸에게 꿀밤을 쥐어봤다가 저에게 걸린 적도 있어요. 애를 왜 때려?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때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나보고는 미나 보고 소리도 못 지르게 하더니? 미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니었거든요. 조카는 정말 말도 안 듣고 유별난 아이라는 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딸아이는 조용조용해서 시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셨고 말입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5인 애 머리를 그렇게 쥐어박아? 그것도 배웠다는 어른이. 동서 그렇게 매번 격이네 배웠네 하면서 왜 못 배워먹은 짓을 하고 그래?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덜했어. 애가 뭘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머리를 쥐어 박을 수 있는지 다 모아놓고 물어볼까?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제 그 말에 동서는 딱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희 딸이 어르신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를 엄청난 눈으로 노려보던 동서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저에게는 평소와 같이 별소리를 다 했지만 아이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날도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한동안 동선의 식구들을 보지 않고 지냈던지라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떨떠름하게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나온 조카를 보면서 참 남의 집 아이들을 보면 세월 가는 게 느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때 당시가 사립초등학교에 시험을 보던 때였어요. 저희 딸과 조카가 말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이미 그 결과가 나온 상태였고요. 사실 동서가 보자마자 자랑해야 하는데 조용하길래 조카는 떨어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붙었거든요. 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이죽거리더군요. 그 학교가 시험이 워낙 어렵긴 해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야. 은하도 너무 어려웠다고 징징거리더라고. 우리 미나는 정말 한 끗 차이로 떨어져서 다른 학교는 갈 수 있을 성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은하는 안 그런가 보죠? 어렵다고 징징거렸다는 거 보면? 아, 그게 아니고 제가 말을 참아하지 못하니 떨어졌다고 확신한 것 같았습니다. 엄청나게 의기양양한 얼굴로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형님. 결국 머리는 유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다. 얘는 무슨 죄예요? 애는 물려받은 게 그것뿐인 건데. 그쵸,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아직 소식 못 들었어? 네? 무슨 소식이요? 은하, 그 학교 수석으로 입학했어. 1등이래, 1등. 사실 시댁 어르신들에게는 합격한 그날 바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오랜만에 식사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딸아이의 그런 결과 덕에 시댁 어르신들이 기분이 좋아서 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서의 얼굴이 정말 싸하게 굳었어요.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저런 식으로 순식간에 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동서는 그만큼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수석 입학이라고요? 방금 어렵다고 징징댔다고 하셨잖아요. 한 문제로 그랬다더구나. 근데 결국 은하가 푼 정답이 맞아서 만점으로 입학했어. 정말 대단하지 않니? 시어머니의 그 엄청나게 기분 좋아 보이는 대답에 동서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꼭 깨물었습니다. 동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저에게 막 할 수 있었던 거고 말입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는 동안 동서는 돌을 씹은 사람처럼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런 동서의 눈치를 받고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걸 고칠 수 없겠더라고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그 버릇 말입니다.
식사 자리를 마치고 시댁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원래 그게 저희 가족이 늘 해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는 날에도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해 가곤 했습니다. 그날은 저는 케이크, 동서는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를 사왔더군요. 저 약 올리려고 케이크 사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나는 어머니가 케이크 사오라고 해서 사온 건데. 시어머니가 제 딸이 합격한 걸 축하하자고 케이크를 사오라고 미리 언지를 주신 거였거든요. 저를 생각하면 이러지 않으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형님이 어머님한테 동서도 있는데 너무 좋아하면 그렇지 않냐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그게 손윗 사람이 손아래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배려심이 없다는 둥 하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솔직히 많이 웃기긴 했습니다. 배려심이라뇨. 동서는 저에게 한 번도 그런 배려를 해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이지 기가 차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기분이 좋은 날이었고 어쨌든 동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만한 날이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사건이 터졌어요. 뭐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소소한 일인데 나중에 다 자란 딸아이에게 들어보니 그날의 그 사건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성공하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동서가 사온 과일 바구니는 정말이지 크고 화려했습니다. 동서는 늘 저와 그렇게 뭔가를 같이 사갈 일이 생기면 제일 좋은 걸 해오곤 했어요. 의도가 빤히 보이긴 했습니다. 저를 기죽이고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그런 화려하고 큰 과일 바구니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한참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좋은 과일을 한번 먹여줘야겠다 하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딸아이가 손을 뻗어 그 과일 바구니 안에 있는 과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지금도 참 귀한 과일인데 20년 전에는 더했겠죠. 딸아이가 집어든 건 다름 아닌 애플망고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과일이 있다는 것조차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그걸 집어들자마자 동서가 호들갑을 떨며 제 딸아이의 손에서 과일을 뺏어 들었습니다. 아주 확 말이죠. 낚아채듯. 지금 뭐하는? 얼마나 세게 낚아챘는지 순간 아이의 몸이 휘청해서 제가 바로 말했어요. 그때 주위에 또 공교롭게도 어르신들과 남편 그리고 도련님이 없던 상태였거든요. 거긴 부엌이 없고 말이죠. 집어들어도 너는 이걸 집어드니? 그게 뭔데 애한테서 그렇게 뺏어? 듣도 보도 못한 과일일 거예요. 애플망고라고. 이게 얼마나 귀한 과일인 줄 아세요?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애가 집어드는데 그걸. 지금부터 가르쳐야죠.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라고. 뭐? 제가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뭐? 라고 내뱉은 사이 동서는 제 딸아이에게 가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사람은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단다. 너희 집안의 너 같은 아이에게 이 애플망고는 너무 귀한 과일이야. 이렇게 비싼 건 감히 거들떠봐서도 안 돼. 알겠니? 왜요? 왜 저는 비싼 과일 먹으면 안 되는데요? 너는 그럴 주제가 못 되니까. 너희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못 살거든. 그런 말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에게 어른이 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20년이 흘렀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동서는 제 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거나 먹으려? 이게 딱 너희 집 수준이야. 하면서 딸아이에게 쥐어준 건 이미 까맣게 변해서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바나나였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자신을 그렇게 취급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건데 당시에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네요.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제가 먼저 아니라고 했어요. 나중에 딸아이가 자라서 그 일을 가슴에 상처가 됐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제대로 화를 내지 못했던 걸 사과했습니다. 물론 딸아이는 그건 괜찮다고 저를 달래주었고 말입니다. 아무튼 딸아이에게 그 일은 엄청나게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딸아이는 그날 이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공부가 좋아서 혹은 알아서 본인이 잘하는 거라고 속편하게만 생각했어요. 사실은 조카와 비교도 안 되게 성공하겠다는 악으로 그렇게 한 건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원래도 타고나길 머리가 좋게 태어난 아이가 노력까지 이를 악물고 하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게다가 딸아이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성공해서 동서에게 자신이 입은 그 마음의 상처를 되돌려 주겠다는 목표 말입니다. 그 대단하다는 초등학교에서 6년 내내 1등 한 번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시부모님의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매일 만나기만 하면 딸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대단한지 2절, 3절을 말한 덕에 동서는 정말 약이 바짝바짝 오를 수밖에 없었고 말입니다.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난 거 알고 계시죠? 내가 뭐라고 했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날도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다고 시어머니가 칭찬하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애가 고작 공부 하나 잘하는 거 가지고 형님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해 계신 것 같아서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의기양양하지도 않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니까 기특해서 예쁜 건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저 하나 이겼다고 좋아 죽으시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런데요, 형님. 고작 그거 하나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여전히 계속 이 위에 있을 거고 형님은 저보다 아래에 있을 거니까. 제가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그 말을 들었던지 딸아이가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숙모보다 아래에 있는데요? 딸아이의 그 질문에 동서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비웃듯 픽 웃었어요. 네가 어려서 아직은 잘 모르나 본데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지만 그래도 공부만 잘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거든. 그런데 그런 건 대부분 집안 환경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인맥,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 거란다. 우리 엄마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도 부자고 나도 부자고 공부도 잘했고 직장도 좋지 않니?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평생 내가 더 위에 서 있을 거야. 내가 성공하면 되잖아요. 방금 말했잖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우리 집보다 너희 집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직장인 월급 뻔한데 평생 너희 엄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니까? 듣다 도저히 못 듣겠어서 말렸습니다. 동서, 그만해. 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니, 애도 알아야죠. 그래야 본인 주제를 알고 헛꿈을 안 꾸지. 아니, 초등학생인 애한테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어머, 혹시 형님도 헛꿈 꾸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화내시는 건가? 제가 사실을 말해서?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깔깔거리더군요. 저렇게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애초에 저를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그 서러움과 답답함에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저희 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다고 하더군요. 기필코 반드시 우리 엄마를 숙모보다 위에 서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딸아이는 공부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리고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곳을 골라서 갔어요. 보란 듯 말이죠. 그리고 그 학교의 결과 발표가 있을 때마다
딸아이는 먼저 자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동서의 귀로 흘러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늘 약올라 했고 말입니다. 조카는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서울에 있는 나름 괜찮다는 학교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도 동서는 성에 차진 않았겠죠. 무엇보다 제 딸보다 훨씬 못한 길을 걷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 친구들이랑 스타트업을 해보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딸아이가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성적이면 솔직히 회사는 어디든 골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 않고 있길래 뭘 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딸아이에게 뭔가 꿈이 있겠거니 했지. 그게 저를 동서보다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던 그 다짐 때문이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 앱을 개발해보려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초기 투자금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서 경험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딸아이와 남편은 한참을 의견을 나누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딸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알겠다고 한 뒤 1억이나 되는 거금을 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언젠가 네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자금하라고 주려고 했던 돈이다.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주는 거니까 이걸로 어디 한번 잘해봐. 잘 되면 좋고 아니어도 좋은 경험이 되겠지. 23밖에 안 된 여자아이에게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덥석 줬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우리를 한 번도 걱정시킨 적이 없지 않냐고 나는 그걸 믿어준 거라고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이 되긴 했지만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딸아이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동서에게도 들어갔어요. 형님, 속 꽤나 썩으시겠어요? 내가 왜? 하라는 취직은 안 하고 엄한 데 발들여서 저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 나는 우리 은하가 아무나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형님은 정말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다니까요. 공부 좀 한다고 사업도 잘할 것 같아요? 투자금 다 날리고 빚만 안 지면 다행이지. 그리고 은하 걔는 성격이 까칠해서 누구랑 같이 사업하고 그럴 수 없는 애라니까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서 저희 딸 흉을 보더군요. 대학 졸업반이 되어서도 하고 싶은 것도 없이 매일 놀러나 다니고 돈만 쓰는 조카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 없는 자식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동서랑 같은 인간이 될 뿐이잖아요. 동서는 그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딸아이의 사업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는 물어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처럼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동서는 불안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나 딸아이가 성공할까 봐서 말이죠. 저희 딸아이는 한다면 하는 아이였으니까 동서 마음속 한켠에는 정말로 뭐든 해낼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동서의 그 절실한 바람과는 달리 딸아이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정말 엄청난 성공 말입니다. 딸아이가 개발한 앱이 대박이 터뜨리면서 대기업에서 그 앱을 사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딸아이는 책임자로 그 대기업과 협업을 하게 되었고 말입니다. 200억이라고 했어요. 200억이요. 딸아이가 대기업의 앱을 판 금액 말입니다. 물론 더 큰 금액을 받고 팔았지만 같이 개발한 친구들과 여태 개발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을 다 정산하고 나니 딸아이 앞으로만 200억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이나 해볼 돈이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연히 동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이 잘 살고 본인이 일하면서 벌어온 돈이 있다고나 하나 사실 사업으로 대박난 사람이 벌어들인 돈과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동서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동서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고 말입니다.
사실 딸아이가 대박이 났다고 했을 때도 동서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개나 소나 좀 성공했다면 엄청나게 성공한 것처럼 말을들 하고 다녀서 믿을 수가 있어야죠. 너는 지금 우리 은하가 개나 소란 말이냐? 동서가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제 딸아이에게 그렇게 말한 덕에 시어머니에게도 한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무 급하게 축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 동서가 당황하며 말을 돌리려는 사이 딸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200억 받고 팔았어요. 딸아이의 그 말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물론 저와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200억? 200억이라고 했어? 네. 그 금액 받고 팔았고, 저도 당분간은 같이 협업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억대 연봉 받으면서요. 사실 억대도 아니고, 이제는 그 정도 돈은 필요 없지만. 딸아이는 마치 동서에게 너한테 하는 말이다 하는 것처럼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원래 동서라면 그런 뉘앙스를 바로 눈치를 챘겠지만 그날은 어지간히 충격적이긴 했나 보더라고요. 계속 정말 200억이냐만 되물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조카에게 굉장히 성질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저희 딸이 이러고 있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딸아이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라고 뭐 엄청난 것들은 아니고 다 동서 복장을 뒤집는 일들 정도긴 해요. 숙모, 미나 취직 자리 좀 알아봐 드릴까요? 네가 왜? 아니,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여기저기 아는 사람도 많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딸아이는 동서가 자존심 상하라고 한 말이었고 동서는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중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만 웃으며 말을 할 뿐이었죠. 아이고, 그래. 은하한테 부탁을 좀 해봐라. 이렇게 잘난 사촌 뒀다가 어디에 쓰겠니? 이럴 때 써야지. 미나는 복도 많다 많아. 요즘 취직 안 돼서 난리인데 이렇게 잘나고 착한 사촌을 둬서. 시어머니의 그 말에 동서는 뭐라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 말하더군요. 미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그냥 두려고요. 그리고 은하야, 고마운데 신경 안 써줘도 돼.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바쁜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동서의 말에는 가시가 잔뜩 있었지만 딸아이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미나 일자리 정도는 알아봐주고도 남을 만큼 능력은 되니까. 동서가 딸아이의 그런 말에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필요하면 꼭 이야기하마.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명절에 딸아이는 본인이 평생 하고 싶었던 복수를 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입이 귀에 걸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딸아이가 용돈을 엄청 많이 들였었거든요. 조카는 아직 취직도 하지 못하고 뭔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부한다고 집안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그런 어마어마한 돈 봉투를 시댁 어르신들에게 드리자 이미 그때부터 동서는 심기가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속도 모르고 저희 딸아이가 예뻐 죽겠다는 듯 끊임없이 칭찬을 해대셨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려고 좋은 거 사왔어요. 아이고, 용돈도 이렇게나 받았는데 또 뭘 사왔다는 거야? 딸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종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주 고운 보자기에 뭔가가 쌓여 있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귀하다는 거 많이 먹고 다니고 선물도 많이 받는데
이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해서 사왔어요. 하면서 딸아이가 꺼낸 건 환이었습니다. 한약 말이죠. 이게 집중력도 확 올려주고 정신도 맑게 해줘서 고등학생들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선물 받아서 먹어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사실 딸아이가 하는 말은 어느 정도 과장이 섞인 것이긴 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저 환을 선물해 줬었는데 그냥 괜찮더라 정도로만 이야기했었거든요. 확실한 건 엄청나게 비싼 약이긴 했어요.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저거 왜? 동서도 아는 거야? 저거 예약 걸어놔도 못 사는 약인데. 동서의 그 말에 딸아이가 시익 웃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지어주시는 한의사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는 예약 판매도 안 하는 거. 그런데 너는 어떻게 구했어? 저 아시는 분이 그분이랑 친하시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동서는 그 약을 굉장히 애타게 구하고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조카를 먹이려고 말이죠. 하지만 동서의 자존심에 그걸 저희 딸아이에게 부탁하기는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 몇몇 만남에서 대놓고 딸아이나 시댁 어르신들에게 모시를 당해와서 약이 바짝 오른 상태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딸아이에게 받은 약을 한쪽에 치워두고 한창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서가 그 약을 치워둔 쪽으로 가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동서가 어디를 가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서를 보던 딸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를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는데 동서도 딸아이도 한참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은하는 어디 갔길래 이렇게 안 오는 거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누구랑 통화라도 하나 봐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도 마침 궁금하던 차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약을 치워둔 부엌의 뒤편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서를 향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려 웃고 있는 딸아이와 그런 딸아이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는 동서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나 누가 들을까 봐서 조용히 속삭이듯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게, 왜 그걸 가져가셨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그 환을 몇 개 몰래 가져가려다 딸아이에게 걸린 것 같더라고요. 뭐 이 모든 걸 딸아이가 다 동서가 이렇게 움직일 걸 알고 계획한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내가 돈 준다니까?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귀한 거라고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사촌이 몇 년째 저러고 취직도 못하고 공부만 하고 있는데 먼저 챙겨주면 어디가 덧나니? 동서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지만 더 큰 웃음이 나온 건 다름 아닌 딸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머리가 좋긴 정말 좋은가 봐요. 딸아이의 그 말에 저와 동서가 무슨 말을 하냐는 듯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20년 전에 들은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 봐선 말이에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는 본인이 했던 악담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해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감도 오지 않은 듯 보였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때 애플망고를 가지고 동서가 있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숙모가 저한테 언젠가 그러신 적이 있죠. 사람은 주제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함부로 욕심내고 탐하지 말라고요. 분수에 맞지 않은 걸 바라면 불행해지고 그건 자기 자리가 아니라고. 딸아이의 그 말에 동서가 뭔가 생각이 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조카가 애플망고를 손에 쥐고 있는 게 못마땅해서 뺏으면서
숙모가 하신 말씀이세요. 기억하세요? 너는 그걸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니? 성공했으면 마음 씀씀이도 좀 커져야지. 동서의 그 말에 딸아이가 픽 웃었습니다. 가짜 타는 듯 말이죠. 무려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까지 가지신 분이 초등학생인 조카에게도 가지지 못한 넓은 마음 씀씀이를 제가 왜 가져야 하는 거죠?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동서의 손에 있는 환을 빼앗듯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자기 게 아닌 거, 분수에 넘치는 거, 그거 주제도 모르고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다 가랑이 찢어지니까. 그러고는 그 자리를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동서는 분에 못 이겨 몸을 바들바들 떨었지만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는 저와 딸아이가 참석하는 가족 모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창피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 성격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이고 복합적인 이유일 겁니다. 아마 동서는 그대로 저희 집안 식구들을 평생 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게도 동서를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동서가 전화가 왔어요. 순한 목소리로 저에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해온 건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해하며 자리에 나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동서는 한참이나 뭔가를 말하지 못하고 제 앞에서 우물쭈물했어요. 그러더니 굉장히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은하가 했던 말 아직도 유효해요? 무슨 말? 미나 취직 자리 알아봐 주겠다는 말이요. 상당히 의외의 이야기였어요. 동서의 성격상 죽었다 깨어나도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러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뭐 최근에 동서의 약국도 제대로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느니 마느니 하고 있다고 들었고 동서의 친정에도 일이 생겨 유산을 많이 상속받기는 글렀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동서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였는지 제 마음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에게 이야기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때 조카의 나이가 거의 30이 다 되어가고 있었으니 지금 취직을 못하면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공부만 하다가 늙은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딸아이에게 말을 전했어요. 알아봐 줄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말이죠. 엄마는 그렇게 당하고도 도와주라는 말이 나와? 그런 딸아이의 물음에 웃었습니다. 미나가 우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 그리고 네 숙모도 그런 부탁하기까지 그 성격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또 네가 미나 일자리를 소개해주면 앞으로 우리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겠니? 그건 네 숙모한테 엄청 힘든 일일 거고. 딸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했고 곧 꽤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조카와 동서가 고맙다고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애플망고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동서는 최근에는 자주 못 보지만 보면 늘 저와 딸아이의 눈치를 살피며 언행을 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동서가 받는 벌이자 저희 딸이 저를 위해서 해준 복수고 말입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정말로 줄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할수록 막막하고 화가 나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어요. 지역 맘카페에 글을 썼는데 저도 그때 두서없이 써서 그런지 제 마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고요. 좀 정리해서 여기에 사연을 적어봤어요. 저는 쌍둥이 아기들을 키우는 30대 엄마예요. 아기들과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내가 이런 에너지를 결혼 전에 잘 활용했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 싶어요. 진짜 시간을 하루하루 쪼개서 써야 하고 이것도 저희 엄마가 봐주는 틈틈이 쉬면서 쓴 건데요. 아무튼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어요.
처음 결혼해서 살고 있던 신혼집도 되게 조그맣게 시작했고, 아기를 계획하고 있을 때는 설마 쌍둥이가 생길지 몰랐어요.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고 우리 부부는 물론이고 양가 어른들은 엄청 놀라셨답니다. 친정엄마야 당연히 딸의 기나긴 여정을 예상하시곤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시댁 어른들은 그저 좋아하실 뿐이었어요. 특히 우리 시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세상에 쌍둥이라고? 아유, 네가 아주 우리 집 복덩이구나. 그래. 기왕 낳을 거 한 번에 끝내는 것도 좋아. 말씀이야 이렇게 하시지만 전 좀 답답했던 게 이렇게 좁디 좁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애들을 어찌 키울지 막막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둘 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넉넉히 된 상태로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작은 곳을 얻게 되어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둘만 있을 때도 좁았는데 이 집에 애기들이 둘이고 각각 애기 침대도 필요하고 덩치 큰 장난감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자기도 답이 없는지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그게 그러게 말이야. 어떡하지? 고민이 많네. 이런 말만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왜 고민을 하겠어요. 전 답답했고 이후 어머니와의 통화 중 힘든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사실상 저희 친정은 도와주실 형편은 안 되고 그나마 그래도 집을 해오는 게 남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으니 시댁에 말을 한 거죠. 어머니도 꽤 고민하시다가 답을 주셨고요. 그러게, 니네 이사를 가긴 해야겠구나. 그 집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애 둘 키우기 힘들겠네. 그런데 우리도 여윳돈이 많진 않아. 끌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몇 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하지만 남편은 그거라도 받자고 하더군요. 나중에 어머니 아버님이 좀 더 무리해서 1억 정도로 맞춰주셨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불러다 놓고 한마디를 꼭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게 해주는 거라 여유가 하나도 없어. 나도 그만뒀던 계단 청소를 다시 다녀야 하고 네 아버님이야 원래 경비일 계속 하려고 했지만 아무튼 우리도 어렵다. 애기 태어났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지만 돈이 더 나가게 됐구나. 이건 어디까지나 빌려주는 거야. 다달이 니네가 갚아야 할 돈이고. 근데 전 이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들 장가 보낼 때도 거의 해주신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애기 하면서 노래 부르실 땐 언제고 집이 너무 좁아 이사를 가겠다는데 저렇게 꼭 쪼들린다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걸까요? 부모님 돈이 꽁으로 나오는 게 아닌 건 알지만 다달이 이자 없는 대출이라 생각하고 갚으라고 하시더군요. 이럴 거면 내가 맘 편히 대출이나 받지 왜 시부모님께 사정을 말했나 싶어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냥 이렇게 된 거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손 벌릴 수 있어서 다행이잖아. 이자 내는 거 아까워서 이자 없이 빌려주신다는데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엄마한테 어렵다고 말한 거야?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이때 지쳐 있었는지 몰라도 심기가 좋지 않긴 했어요. 아무튼 그 상황대로 받아들여서 임신 중에 집을 이사했고 저는 나날이 배가 무섭도록 빠르게 굴러가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누가 봐도 쌍둥이 임신인지 알 정도였고요. 이때 조리원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정말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쌍둥이니까 조리는 당연히 해야 됐고 돌아와서도 도우미는 필수로 있어야 하잖아요. 이건 어느 곳에서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시어머니가 반대하시는 거 있죠. 세상에,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잘 키웠어. 대체 돈이 얼마냐? 몇백씩 주고서 그렇게 꼭 다녀와야겠어? 다녀와서도 도우미를 또 쓴다고? 아이고, 그런 건 그냥 누구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니네 너무 낭비가 심한 거 아니냐? 집 이사해서 우리한테 돈 갚는 것도 부담일 텐데. 영준이 버는 것도 한정적일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우는 소리만 하시는데 저라고 뭐 아끼고 싶지 않아서 안 아끼나요?
새로 이사와서 하나하나 다 아기들을 위해 새로 장만하고 싶었지만 중고마켓에 연락을 해서 대부분 얻어오고 물려받으면서 공간을 꾸몄어요. 이거 옮기고 정리하고 하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는 당신 아들 돈 벌다 허리 끊어질까봐 그것만 걱정하시더라고요. 전 이 부분에 절대 예외는 없다고 얘기를 딱 잘랐어요. 어머니, 그럼 애는 어떻게 키워요? 저도 큰일 치르고 혼자 애 둘을 봐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도 몸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 조만간 입원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만 가졌어도 산후조리원이며 도우미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도와주실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나중에 좀 후회스럽긴 하더라고요. 제 말에 놀라셨는지 어머니는 어버버 말씀을 못하셨고 그대로 전화를 끊긴 했어요. 이후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 전화를 다시 했는데요. 그새 어머니는 뭘 또 생각하셨는지 본인이 정한 계획대로 저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괜히 전화했다 싶더라고요. 아니야, 임신한 네가 힘들지 뭐. 그런데 아무튼 아휴,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은 가야겠네. 그럼 그건 그렇다 쳐도 나중에 도우미는 누굴 불러다 쓰는 거냐? 그러지 말고 그거 내가 해주는 게 어떻겠냐? 사돈도 일하시고 못 오실 거 아니야. 아, 이때 얼마나 한숨이 팍팍 쏟아지던지.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를 받고 싶겠어요. 아니, 조리야 기관에서 하고 나온다 쳐도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있는 상태로 육아를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갖고도 몇 번이나 실랑이를 벌였으나 다 거절당했어요. 도우미도 한 달에 몇 배씩 줄 거 아니야. 지금 니네 집에 들어간 돈도 많을 텐데 그게 다 몇 달씩 지나면 금방 몇 천만 원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좀 봐줄 테니까 그냥 그 돈은 아껴서 정말 필요한 데만 나가게 해놔라. 돈 무서운 줄 알면 안 돼. 젊으니까 그때 고생도 하는 거지. 이러면서 끝끝내 우기셔서는 제가 조리원에서 나온 일에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가뜩이나 조리원에서도 전 몸살을 앓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고 집에 와서도 진짜 죽을 듯 아팠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어머니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다 거슬리더라고요. 아이고 요놈들 귀여워라. 어쩜 이렇게 뽀얗고 예쁘냐? 낳아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쑥쑥 자란 느낌이네. 어디 보자. 이쪽이 여자애고 이쪽이 남자애지? 제가 예민한 건가 싶은데 그래도 그렇지 이제 막 갓난 애기들을 그것도 그 엄마가 있는 앞에서 요놈저놈 거리는 게 듣기 싫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나중에 어머니 호칭 거슬린다고 하니까 이 인간이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식 낳아주느라 생사를 헤맨 생판 남인 와이프 옆에서 말이에요. 아, 진짜 너 너무 예민해. 너 힘든 거 이해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좀 간결하게 해봐. 그것 말고도 신경 쓸 거 많잖아. 엄마의 옛날 사람이니까. 그리고 얘네 아직 우리가 이름도 안 정했잖아. 그냥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남편은 최근 들어 싸울 일이나 불만거리가 너무 많아진 것 같다며 점점 피로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유정아, 우리 진짜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싸우는 것 같아. 조금만 릴렉스 하자. 결과적으로 집도 이사했고 다 좋게 좋게 우리 모두 편안하자고 이러는 거잖아. 안 힘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조금만 서로 배려하면서 가자. 헌데 저는 이때 호르몬이 너울질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서로 배려하면서 가자니 누가 보면 제가 뭐 엄청 이기적이고 못돼 먹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우리는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계속 싸울 일만 늘어가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이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생아 쌍둥이가 있는데 출장이라뇨. 이때 어머니랑 어찌어찌 애들 씻겨가면서 돌보긴 했는데 남편의 빈자리가 절실하더라고요. 왜 안 와?
언제 오는데? 남편은 이때 옆에 누가 있었는지 작은 목소리로 숨죽이고 말하더라고요. 유정아, 내가 말했잖아. 내일 간다고. 갑자기 또 왜 이러는 거야? 이날은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열이 나고 잠을 도통 못 잔 고로 제 상태는 말이 아니었고 밥을 먹는 듯 숟가락 소리가 따닥따닥 들려오니 화가 팍 치밀었어요. 자기 지금 밥 먹어? 되게 좋겠다. 나는 준이랑 유리가 쌍으로 우는 바람에 아주 페인이야 지금. 밥이 뭐야. 아까 서서 밥 말아 먹고 지금도 배고파 죽겠어. 당신은 좋겠다. 돈 벌러 다니면서 밥 먹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의사소통도 하고. 나 진짜 이거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바보같이 울면서 하소연을 했는데 제 딴엔 힘들어서 그런 건데 말투가 점점 세지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한숨을 쉬면서 나중에 통화하자고 몇 번을 말하는데 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옆에 누구야? 누가 있는데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자기 출장 간 게 맞기는 하냐? 좀 바꿔봐. 나 확인을 해야겠어. 남편은 그제서야 자리를 옮기는 듯 하더니 저에게 화를 버럭 냈고요. 못 믿겠으면 전화하라고 동료 번호를 보내주더군요. 그러면서 둘이 불같이 싸우고 얻은 거 하나 없이 끝났어요. 이때는 저는 왜 그렇게 하루하루 지치고 피곤한지 전보다 거슬리고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쌍둥이 돌보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때 어머니는 본인이 해둔 말도 있고 빨래나 밥 같은 것도 본인이 다 해주긴 했어요. 중간에 제가 아들내미 안고 잠들면 본인이 거실에 나가 손녀 데리고 재우던지 했고요. 그런 부분은 그나마 낫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돈 주고 도우미를 썼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잘 때에는 푹 쉬었을 텐데 말이죠. 한 번은 우리 친정엄마가 왔는데 어머니가 혼술을 막 드시는 거 있죠? 아이고 사돈, 유리 그 녀석은 그렇게 안으면 자지러져요. 사돈도 갓난애기 안아보신 지 오래되셨죠? 나도 그랬어요. 첫날 여기 왔을 때 안아볼 때 얼마나 겁나던지요. 우리 때 애들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걔가 은근 사나워서 잘 안아야 돼요. 안 그러면 즐거우라고 운다니까요. 그러면서 엄마가 우리 딸 안아보는데도 본인이 계속 자세를 잡아준답시고 몇 번이나 자꾸 손을 대시더라고요. 그냥 좀 놔두시지. 애들 엄마인 본인 며느리보다 뭘 그렇게 잘한다고 자꾸 중얼중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했는데도 딱 자르시지 뭐예요. 제 생각은 진짜 하나도 안 하시나 봐요. 집밥은 신물이 날 지경인데 말이에요. 저기 사돈, 돈 괜히 쓰지 마시고 우리 여기 먹는 거에 몇 가지만 더 했어요. 같이 드세요. 국 다 끓여놓고 반찬도 새로 했으니까 같이 드세요. 내가 사돈 오신다고 해서 저기서 양념게장도 사왔어요. 얼른 같이 드세요. 굳이 밖에 나가서 돈 쓸 게 뭐가 있냐고 셋이서 이렇게 단촐하게 먹자면서 상을 또 차리시는 거 있죠. 그 모습에 저는 또 피가 거꾸로 솟는데 엄마는 제 표정을 봤나 봐요. 얘 좀 봐. 왜 그래? 먹으면 되지. 밖에 밥은 나중에 가서 사 먹어. 기왕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먹어야지. 저도 바로 저만 치서 어머니가 뭘 덜어내고 계시니 더 우거지상을 할 수 없어 일단 군말 없이 먹긴 했어요. 맨날 똑같은 밥에 그놈의 미역국, 좀 다른 것도 먹고 싶고 한데 말이죠. 반찬이야 조금씩 다르게 해주시긴 하지만 모유 수유 때문에 미역국만 엄청나게 들통으로 끓여대시더라고요. 그 덕에 그날 우리 엄마까지 미역국을 먹었으니 이 무슨 코미디인지요. 엄마는 그나마 사돈 기분 맞춰드리겠다고 맛있다 소리를 계속 하시더군요. 어머 사돈, 요리를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유정이가 이런 밥 먹고 사니까 살이 저렇게 안 빠지나 봐요. 아유, 이거 나물도 맛있네요. 이거 물김치도 담그신 거예요? 전 물김치가 그렇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두 분이 얘기 나누면서 드시니 저도 별 수 없죠. 속으로 삭히면서 먹는 수밖에요.
일단 그러고 난 뒤 저녁에도 순간적으로 배달 음식 생각이 너무 나서 딸이랑 어머니가 저쪽 방에서 잠든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몰래 어플로 배달 음식을 하나 시켰어요. 그런데 이 배달원이 제가 문 앞에 써붙여놨고 주문할 때도 적어놨는데 왜 벨을 누른 걸까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도 깨시고 애기도 깨서 자지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이 저녁에 뭘 먹는 거야? 그게 뭐냐? 감자탕? 아니, 말을 하지. 나보고 해달라고 하면 되지. 왜 거기에 돈을 써? 이때 저도 양쪽에서 애들이 기절할 듯 울고 있으니 정신이 너무 사납더라고요. 어머니, 암튼 그냥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이거 제 돈으로 주문했어요. 그 사람 돈 말고 제 용돈으로 한 거예요, 어머니. 그럼 됐죠? 그러면서 배달 용기를 확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말 걸고 참견하는 게 싫어서 인상을 팍 찌푸렸더니 어머니도 분위기를 읽으셨는지 그대로 아기를 안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밤 10시가 넘긴 했지만 그래도 한 입 먹어보시라고 말씀을 해야 했나 싶지만 정말 맨날 그놈의 미역국만 주구장창 먹고 질리니 그렇게 감자탕이 먹고 싶더라고요. 혼자 먹고 치운 다음에 좀 마음이 불편해서 어머니도 시켜드릴까 했지만 보나마나 불호령이 있을 테니까요.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면서 왜 돈을 그렇게 쓰냐고 화를 내시겠죠.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좀 삐지셨는지 아침 되니까 저한테 밥 먹으라 하시고선 짐을 챙기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횡하니 나가버리셨어요. 그래놓고 종일토록 아무런 기색이 없으셨죠. 심지어 그 상태로 저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으셔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러니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안 나고 맥이나요? 본인이 애들 봐주고 우리 집에서 집안일 돕겠다고 하고서 저랑 있었던 날에 기분이 좀 나빴다고 이렇게 삐져서 사라지는 게 어딨냐고요. 얘네가 이때 겨우 40일 넘긴 애들이었는데 쌍둥이 둘을 데리고 제가 씻기고 먹이고 교대로 재우고 트림시키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기어코 도우미도 안 쓰고 무모하게 시어머니랑 둘이서 보겠다고 맘먹은 건데 이렇게 갑자기 장소를 이탈해버리시는 게 어딨냐고요. 그러다 저녁쯤 되니 딸이 연락이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아들은 잠이 들었는데 당장 딸 안고 응급실이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해지더라고요. 애가 막 먹은 것도 개워내고 힘이 없어 보이니 저도 더 이상 도리가 없어 보여서 결국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 아버님, 죄송한데 어머니 옆에 계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유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고 준이까지 제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요. 어머니랑 종일 연락이 안 되네요. 왠지 분위기가 아버님도 저와 어머니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니께 말을 전해두겠다고 하고 끊으셨고 계속 연락이 없기에 다시 전화하려는 찰나 어머니가 집에 오신 거예요. 유리가 아프다고? 일단 그럼 다녀와라. 택시 타고 갈 수 있지? 네, 어머니. 그럼 준이는 저기 작은 방에서 자고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이러고 저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고 딸을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가보니 딱히 응급실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애만 고생한 셈이었죠. 아무튼 그래도 이것저것 얘기 듣고 약 받아오며 큰일은 아니란 것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준이 데리고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솔직히 이때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나마 체감하긴 했어요. 이때 집에 들어오는 길 친정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또 대뜸 오지랖을 부리더라고요. 니네 그럼 너희 시어머니는 얼마씩 드리는 거야? 나 요즘 이런 게 궁금하더라. 니네 이모도 며느리 집 가서 애 봐주잖아. 며느리가 200씩 주는데 그것 갖고도 둘이 말이 많대. 처음엔 다들 뭐 하는 짓인가 싶다가 계속 듣자니 저도 약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나들 준다고? 친할머니인데? 난 딱히 안 드리는데? 그러자 엄마가 엄청 놀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본인 여동생인 이모 얘기를 듣다가 감정이입이 되어 그런지 몰라도요. 얘는 미쳤나 봐. 너 일은 된 노인네가 그렇게 밤낮으로 같이 있으면서 애 하나도 아니고 둘을 보잖아. 그때 보니까 밥도 차려주시더만. 아니 그럼 그런 걸 그냥 다 혼자 하셔? 너 밥 안 할 거 아니야. 니네 시어머니가 뭐부터 뭐까지 해주는데. 애만 봐준다고 해도 돈 백은 줘야지 세상에. 니네 뭐 하는 거야? 넌 그렇다 치고 정서방은 뭐라 하나디? 엄마까지 혼수를 두니 짜증이 나서 저도 확 받아쳤어요. 아니 뭐 그건 그런데 엄마까지 왜 그래? 도우미를 썼으면 당연히 그 정도 돈을 지불했겠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도우미처럼 전문적으로 뭐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잖아. 난 몇 번이나 도우미 쓴다고 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굳이 우기고 악을 써가면서 자기가 온다고 한 거야. 니네는 돈이 썩어나냐고 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억지로 와서 손자 손녀 보고 있는 건데? 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데 거기다가 돈까지 주라고? 말하다 보니 화가 확 올라서 솔직히 어머니가 돈이 썩어나냐는 식으로 격하게 말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말을 끊지 않더라고요. 이거사. 시작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같이 있기로 했으면 도리는 해야지. 동네 아줌마한테 애를 맡겨도 빈손으로는 안 가는 거야. 그런데 네 시어머니가 지금 벌써 너 조리원에서 온 지 얼마냐. 계속 저렇게 애들 봐주고 있잖아. 밥까지 해먹이고 말이야. 그럼 못해도 돈백이라도 드려야지. 니네 사정 얘기를 하고 돈을 아낄 게 따로 있지 거기에 아끼냐?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랑 너무 말이 안 통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바람에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한 일주일쯤 지나선가 남편이 저한테 이 부분을 갖고 뭐라 하더라고요. 유정아, 엄마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우리 집에서 준이랑 유리 봐주시잖아. 돈 얼마 드려야 될 것 같아. 도우미한테 나가는 것까진 아니어도 얼마 성의 표시는 해야지. 이러는데 진짜 종일 애보고 기진맥진해서 침대에 누웠다가 확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당신 엄마만 눈에 보여? 애 낳고 몸 다 망가지고 바보 돼서 하루가 멀다 하고 몸살 나는 네 와이프는 안 보이냐? 그리고 내가 어머니 보고 뭐 와서 해달라고 해서 뭘 했어? 어머니가 본인이 좋다고 오신 거 아니야. 그렇게 돈 아끼라고 하셔놓고 우리한테 돈 받아가시면 그것도 웃긴 거 아니야? 남편은 이때 진짜 세상 처음 보는 얼굴로 절 경멸하듯 쏘아보는데 저도 진심으로 이 인간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후회가 됐어요. 집 늘려서 부담되고 회사도 힘들다며 쌍둥이 육아를 저와 자기 엄마한테 맡겨놓고 밤낮으로 회사에 가서 살고 있는 인간이었거든요. 육아휴직 낼 형편도 안 되고 자기까지 애 보겠다고 들어앉으면 돈은 누가 버냐는데 다 맞는 말이라 치자고요. 그럼 적어도 자기 엄마랑 자기 마누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중재를 잘 하던가. 자꾸 한쪽 불만만 그렇게 전하면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튼 전 더 말 나오는 게 싫어서 일단 얼마는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얘기가 더 나오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요. 저희도 월급 빤하고 부모님이 이 집 올 때 빌려주신 돈 월 150만 원씩 갚고 아무튼 외벌이에 쌍둥이 키우는 집에서 뭘 얼마나 쥐어짜낼 수 있겠어요. 부담 없이 최소 애들 돌 때까지만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생각을 좁히고 그거라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형편을 빤히 아시는 시어머니고 같이 지낸 지 2달이나 지나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얘네가 당연히 못 줄 형편인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짜내서 주는구나 하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받고서 바로 눈앞에서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 유리는 제가 씻길게요. 하도 대답이 없고 표정이 굳으셨길래 저까지 빈정 상했고 일단은 떠볼 생각으로 이렇게라도 말했는데 여전히 얼굴을 구기고 답이 없으신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괜히 드린 것 같고 이후로도 표정이 계속 나쁘셨어요.
괜히 육아 스타일 같고 이후에 트집 잡고 시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얘 유정아, 유리 그렇게 너무 안아주면 밤에 잘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돌아가면서 안는 것도 한계야. 좀 내려놓고 울면 어쩔 수 없고 너무 다 받아주지 마라. 이러면 너나 나나 둘 다 죽어나는 거야. 이러시는데 아무리 같이 지내고 있다지만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시댁에는 잘하려고 노력해봤자 하나도 소용없는 걸 절실히 느끼고 그냥 그 다음 달부터는 용돈을 안 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외려 드리기 전에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드리고 나서 마치 저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행동하시니까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 당장이라도 어머니가 돈을 더 요구하신다든지 아니면 도우미 쓰라고 하면 언제든 갈아치울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꾸역꾸역 하시는 거면서 왜 저런 반응이신 걸까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엄마 생신이 된 거예요. 아기 낳고 처음 맞이하는 친정엄마 생신이었으니 저도 좀 애틋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밥도 먹고 하려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날 진짜 중요한 모임 있어. 명동에서 강남까지 넘어갔다가 늦게 부천도 가야 해. 정말 단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어. 진짜 미안한데 내가 나중에 따로 장모님께 연락드릴게. 이번에 너만 다녀오면 안 될까? 이 인간은 맨날 저보고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고 할 땐 언제고 우리 엄마 생신 되니까 이제 아예 참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이 무렵쯤 기싸움했던 것들을 갖고 저한테 안갚음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때 옆에 어머니가 계시기도 했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지금 무시하냐? 우리 친정 무시하는 게 아니면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 볼 일이 몇 번이나 있다고 회사 핑계를 대? 이러니 남편도 자기 엄마 앞에서 이렇게 싸우게 된 상황이라 당황한 것 같았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말을 말자. 일단 나 출근해. 이따 퇴근해서 얘기하자. 나 진짜 머리 아파. 이러고 앉아있으니 어머니는 또 가운데서 아침부터 왜들 그러냐고 참견하시는 거죠. 예.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왜 그러냐. 나중에 와서 얘기하든가. 그리고 아범이 무슨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니?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잖아. 친정엄마 생신이야. 나중에 인사드리면 되지. 이렇게 껴서 또 뭐라고 하시는데 남편은 그새 옷을 걸치곤 문을 쾅쾅거리며 나가버린 거예요. 이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나요? 이때 애들 기저귀 갈아주고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했던 이유는 어머니가 자꾸 꼬박꼬박 아들 편을 들어주니까 저 인간이 절 무시하는 것 같아서예요. 어머니, 부부끼리 얘기하다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 건데 왜 옆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러시면 저랑 남편 사이 더 나빠져요. 저희 부부 사이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어머니도 이 말에 기분 상하셨는지 같이 맞받아치시더라고요. 내가 못할 말했니? 그리고 내가 무슨 석고상도 아니고 옆에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옆에서 봤으니 하는 말인데 그럼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넌 맨날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네 남편을 못 잡아 한다리야. 너 안 힘들다는 거 아니잖아. 너도 힘들고 네 남편도 힘든 거지. 둘이 좀 좋게 지내면 안 되겠어? 이걸 어머니랑 이러고 앉아서 싸울 게 아닌데 어째 방향이 점점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는 본인 엄마 그렇게 챙기라고 해놓고 자긴 저렇게 말 한마디 툭 남기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억울하고 화가 나 있냐? 너도 그럼 제가 지 엄마한테 잘하라고 한 만큼 해주기라도 하고 억울해야지 그러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가 며느리로서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이거 무슨 동네 강아지 싸움도 아니고
제일 싫어하고 추잡한 패턴의 싸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왜 불통이 지금 어머니랑 저한테로 튀는 건데요? 제가 못한 건 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용돈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고맙다, 어떻다 말도 안 하고 표정 되게 안 좋으셨잖아요. 저보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지. 자기 아들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저를 쥐잡듯 잡으려는 게 여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놓고 뒤에 정말 기함할 만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돈? 너 지금 용돈이라고 했냐? 그거 10만 원 줘놓고 이제껏 애들 몇 달이 되도록 꼬박 같이 있으면서 그걸 그칠이라고 준 거냐? 와, 어머니, 지금 돈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는 돈 아끼라고 도우미한테도 돈 쓰지 말라면서요. 그럼 도우미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만 어머니한테는 돈 달라는 의미셨어요? 그럼 알아듣게 말씀이라도 하시던가요.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와서 봐달라고 했나요? 여기까지 오자 어머니는 엄청 흥분하셔서 감정을 막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돈 10만 원 받은 게 어머니야말로 억울하신가 봐요. 그런데 왜 이걸 며느리 탓을 하세요? 어머니 아들이 허구한 날 돈 없어 죽겠다, 자기는 회사의 노예다 하면서 밖으로 저리 돌고 다니고 자기 장모님도 저렇게 무시하고 안 오려고 하잖아요. 왜 엄한 데다 화풀이를 하세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들 탓을 하세요.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얼마 벌지도 못하고 죽는 소리나 하고 집은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잖아요. 저도 이때 되게 흥분해서 목이 쉴 정도였는데 어머니는 씩씩거리더니 또 짐을 싸서 나가버리신 거 있죠. 진짜 맨날 이런 식으로 어른이 젊은 사람한테 보복하는 꼴 하며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차라리 안 들어오시는 게 낫겠다. 이 김에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도우미를 구해야겠다 싶었어요. 지역 카페부터 알아보고 어플도 깔아서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도대체 세상이 저한테 왜 이렇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짐 싸서 나가신 이래 그날 당일 갑자기 도우미가 구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뭘 기다렸다는 듯이 애들이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가뜩이나 애기들은 열나면 긴장해야 하고 온갖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딸 챙기려니 아들이 자지러지게 울고 저 아직 복대 차고 있는데 얘네들을 돌아가며 안기는 절대적으로 무리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이고 어머니고 당장 아침부터 거하게 싸우고 나갔는데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날도 늦는다는 남편에게 욕을 하며 전화를 끊고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택시 타고 와달라고 했는데요. 그나마 엄마가 와서 다행이다 싶긴 했지만 이것도 길지 않았어요. 엄마 내일 출근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러서 놀래키면... 아니 근데 네 시어머니랑 왜 일을 친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좀 참고 있어 보지. 지금 당장 애 누가 봐준다고. 사실 저도 착잡한 건 마찬가지였죠. 이날 도저히 안 되겠는지 엄마가 급하게 휴가를 냈고 다음날 있어주었지만 엄마가 못 견뎌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우 죽겠다. 야, 너 얼른 사람 쓰던지 해. 아직도 연락 오는데 없어? 내가 쓰기 싫어서 안 써? 지금 안 구해지는데 어떡해. 엄마는 제 짜증에 한숨을 쉬더니 본인도 별 수 없다며 오늘은 집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애들은 돌아가면서 토하고 엄마랑 나란히 넷이서 병원까지 갔다 왔지만 진짜 이날 밤이 또 고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애들 간혹 열나거나 뭔가 치레할 때는 어머니가 같이 봐주면서 초장에 잡아버리신 적도 있었거든요. 저도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또 열나면 병원에 오라는데 이미 소아과 진료 시간도 끝나고 그럼 또 응급실을 가야 했어요. 다급한 마음에 지역 카페에다 당장 오늘 내일 도와주실 분을 비싸게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지는 거예요. 정말 안 되겠어서 억지로 속을 우겨 넣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 차단 안 하고 받긴 하시더라고요. 아무렴 그렇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애들을 놔두고 나가셨으니 본인도 마음이 약해지셨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눈 딱 감고 좀 와주시라 그 일은 제가 죄송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전이랑 너무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전화 받는 내내 머릿속에 얼어붙은 듯 이상한 감각이 일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어쩌냐? 나도 몸이 안 좋아. 그날 너랑 얘기하고 화병 나서 집에 왔고 나도 누워있다. 네가 응급실로 애들 둘을 갖다 나르던지 119를 부르든지 알아서 해. 네? 아니, 저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목소리도 뭔가 그렇게 화난 어투도 아니었고 다 풀리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된 애가 사과가 먼저가 아니라 네 사정이 먼저야? 전화 걸자 하는 말이 죄송하다 어쨌다도 아니고 애들이 아프다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 그렇게 나 때문에 많이 억울한 것 같은데 내가 니네 집 발길 끊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알아서 잘 해봐. 아니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 사람도 못 구했는데. 이런 흐름 중에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너 내가 돈둔둔거려서 아주 질려 죽겠다고 그랬다며? 내가 그거 아범한테 전해 듣고 얼마나 이 꼴이 나던지. 야, 너 잘 들어. 네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난 널 품으려고 했어. 어찌되었건 우리 식구니까. 지금부터 절약하고 돈 아껴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생각이 있었다고. 넌 모르겠지만 땡땡동에 우리가 전부터 힘들게 일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 거기에 니네 들어오게 해서 살게 하고 관리도 시키면서 물려주려고 했어. 아, 정말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뭔 말인지 하나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거짓말인 쪽이 나을 만큼 말이죠. 그런데 내가 몇 번을 참으면서 지켜보고 참으려고 해도 안 되겠더라. 너, 내가 그렇게 니네 돈 아끼게 해주려고 한 달 300 나가는 거 아까워서 밥도 해먹이고 빨래도 하고 손주들도 봐주고 그랬으면 정말 도리한다 치고 매번 말고 딱 한 번만이라도 돈 100만 원은 살인을 했어야지. 말이라도 우리가 어려워서 이 정도밖에 못 드린다.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아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때리냐? 때려? 돈 10만 원 줘놓고 아주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깔보는 거 하며 그 뒤로는 아예 입 싹 씻고 그것도 안 주더라 너? 저는 정말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도 무슨 말이 대답으로 적당한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머릿속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느낌이었죠. 야, 나 이제 무서워서 거기 못 가겠다. 너 무서워서 못 가, 난 이제. 도끼 올려서 어떻게든 네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이겨먹어야 사는 앤데 너랑 뭘 하겠냐? 알아서들 살고 난 손 때련다. 내가 이 말 하려고 전화 받은 거야. 이제 전화질하지 마. 전화는 그대로 끊겨서 빈 화면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온몸에서 피가 허옇게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누가 돌을 던진 것 같은 기분. 진짜 내 주변에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쫓겨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러저러해서 어머니가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더라도 이렇게 애들이 아프고 엉망인데 사람 구하기도 못 해놓고 갑자기 이런 통보라뇨. 이건 완전 저 골탕 먹이려는 거지 뭐겠냐고요. 말 하나하나 다 너무 짜증나고 그 와중에 건물이 있네 뭐네 말을 하는데 진짜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한테 돈 빌려주며 생색을 그렇게 냈을까 싶어서 의심스러워요. 혹시라도 진짜 있는 게 맞다면 그땐 뭐 어떻게든 수습을 해봐야죠. 그게 정말 있는데 이 꼴이 난 거면 전 완전 인생 망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하여간 저는 그때 진짜 며칠을 시달리다가 겨우 애들이 열이 떨어지면서 제가 몸살이 났고요. 도우미도 가까스로 구하긴 했는데 안 맞아서 또 새로 구하려고 공고를 올려두긴 했어요. 솔직히 저도 돌아보면 그때 좀 성질 죽일 걸.
어머니급으로 돌봐주고 집안일 케어까지 해주는 도우미를 구하려면 돈 300은 우습더라고요. 게다가 딸내미는 한번 크게 아프고 난 뒤 자잘하게 잔병 치리를 계속하는 바람에 툭하면 소아과 신세고 하여간 불편해 죽겠어요. 언제 이 지긋지긋한 여정이 끝날는지. 그리고 저와 어머니의 다툼을 알고 집에서 말도 안 하는 남편 놈을 보니까 더 제 인생이 징글징글하게 느껴지네요.